실제적으로 혁명이 없이는 이렇게 너무 양극화된 사회에서 민주사회주의로 가기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 오늘 다 이렇게 명백히 배웠습니다. 김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 좋은 얘기 또 그 후에 저 토론 얘기가 있어서 그게 이제 보충이 되어서 그 점에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통일 국가를 지향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만큼은 정말 우리 모두가 깊이 숙고하고 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김동수입니다. 그 소개하는 거 보니까 너무 거창해서 저 같지 않은데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강연을 할 만큼 특별히 연구를 한 내용도 없고 또 제가 이런 모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별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모이면 같이 둘러앉아서 그냥 얘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오인동 박사하고 얘기할 때에 제가 나성을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고 같이 얘기할 기회를 만들자고. 그래서 저는 그냥 좌담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와 같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줘서 저는 감사하고 또 조금 황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된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어떤 나라를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꿈, 어떤 비전, 어떤 미래상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통일국가를 우리가 지향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이상적인 정치 이념의 청사진은 어떤 것일까.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제 생각과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진짜 바라고 있냐, 결과가 최종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통일을 추구할 것인가, 통일의 전국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또 그 목적이 이루려고 하는 결과는 뭐냐, 그것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과정과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통일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도대체 끝장, 제일 끝에 가서 결과가 뭐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단하고 쉽고 좋은 답은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서 대강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대강 어떤 형태의 통일 국가를 우리가 그려보고 원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본 개혁으로서의 역사 인식 내지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집을 지을 수 있고 아무렇게나 국가 건설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되고 역사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그 근대사, 특별히 그 분단에 관련된 역사, 이를테면 1910년부터 45년부터 뭐 53년이랄까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의 역사적인 그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죠. 청일전쟁이라든가 또 1904년에 로일전쟁, 그 1905년에 카스트라 테프트 뭐 비밀협상, 또 1905년에 을사늑약, 그다음에 안중근의 그 이토 히로부미 그 암살 사살 사건 1909년 10월 26일, 그다음에 한일 병탄 조약, 이제 그 경철 국치죠 1910년, 또 백오인 사건, 고종 승하, 그다음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3.1운동,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상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된 것, 이제 19년 4월 11일 또는 13일, 그다음에 60 학생 만체 사건, 광주 학생 항일운동, 뭐 등등 그 상당히 이제 오래된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다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 그것이 우리의 그 나라를 세운 데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다 이제 보면서 우리 근대사를 이제 다 훑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결론 지는 것이 우리 분단은 그냥 갑자기 8.15 때 생긴 일이 아니고 일제 식민지화가 분단의 단서가 된 겁니다. 예. 그 아시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분단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대국의 침략, 지배, 식민지화 등 이제 외적인 영향이 이러한 분단을 가져왔다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자주성의 결여라든가 또는 내재적인 부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의식, 이런 것 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아하, 우리의 분단이 어떻게 세태해진 건가,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그것을 극복하는 통일의 목적을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통일 국가를 구상함에 있어서 통일의 목적은 우리 민족 성원 전체가 대다수가 신뢰하고 선호하고 추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체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반성하면서 음미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가를 바로 세운다면, 통일 국가를 건설한다면은 어떤 가치를, 어떠한 그 우리의 선호하는 내용을 추구할 것인가, 이러한 이제 가치관의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 그러니까 남쪽, 북쪽, 뭐 해외에 있는 민족들이 통일을 바라보면서 가장 바라는 가치,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이 아니겠습니까? 인권이요? 예. 네, 좋습니다. 인권. 또 뭐? 평화. 예? 평화. 평화. 예, 좋습니다. 평화. 또 있습니까? 자주. 네? 자주. 예, 자주. 그 외에도 이제 또 뭐 있습니까? 네, 배가 부른 통일. 네.
민족 동질성 회복입니다. 민족 정비성 회복, 동질성 회복. 존중성, 예, 그 회복. 네, 또 평등 사상이랄까? 네, 평등 사상을 평등 사상. 네, 네. 지금 대개 말씀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 평화, 인권, 자유, 평등, 형제, 이게 박애라고 저 브라더후드라고 하는데 이제 박애주의죠. 박애. 요 이제 평화, 자유 이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제 3대 거고요. 정의, 민주, 번영, 행복, 뭐 기타 이제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가 통일된다면 이런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 이것을 만들자 하는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중에서 뭐 어떻게 그거 다 할 수 없지 않느냐, 어느 것이 가장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먼저 와야 되느냐, 뭐 어느 것이 결과로 나중에 와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논할 때에는 그 중요성, 선호도, 또 우선적인 거, 뭐 영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번복이 되기 때문에 점처럼 이렇게 한 줄로 쫙 세워놓고서 이렇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러한 가치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놓고서 그따가서 함께 다 묶어서 그 좋은 거 다 그걸 다 포함하는 그거, 그러기도 또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어떻게 좀 어떤 형태의 서열, 순서, 이런 걸 좀 절차,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만일에 우리 동포들이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하나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마 통일이라고 말하겠죠, 우선. 예, 통일. 그러면 통일을 하는 조건이 뭐냐?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제가 그 남쪽과 북쪽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상당히 중요한 그 공통점이 있어요. 평화. 예.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해야 된다고요. 심지어는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통일한다면 그건 무슨 소리냐고요. 다 죽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흡수 통일이라든가 전쟁을 통한 통일이라든가 또는 외세에 의해서 지배되는 통일, 이런 거는 사실 통일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평화라는 조건 하에서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평화는 어떻게 오는 거냐? 평화는 일반적으로 이런 이론을 따진 사람들이 절대 요건으로서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영구적인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제재, 바르지 않은 정책 밑에서는 평화가 이룰 수 없고 이루어져도 그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의의 내용은 뭐냐? 이것도 복잡하죠. 정의의 내용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그 눈에 띄고 중요한 내용은요, 평등입니다. 평등한 관계가 없이 정의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고 정의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평등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정의를 위해서는 이제 평등을 이제 해야 되고, 평등을 어떻게 이루느냐?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 횡적, 종적 이동이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자유가 이루어질 때에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는 또 자유는 또 어떻게 오는
진리를 알 때에 진리를 진정으로 알 때에 자유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한쪽으로 쭉 줄여놨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너무 단순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만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진리, 그러니까 옳은 저 진실, 진리,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거가 성립될 때에 자유가 있을 수 있고,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될 때에 평등이 가능하고, 평등이 있음으로써 정의가 설립되고, 정의가 있으면은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평화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극우, 극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봐서 우익에 속하는 정치 이념을 이제 보수 성향이 있다고 말하고, 좌익을 이제 그 진보 성향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상이 대개 이러한 구도 안에서 이제 성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정치 이념을 쭉 늘려보자면 여기는 뭐 한 10개쯤 났습니다만은 사실은 훨씬 더 많고 더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의를 하다 보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하도 많고 또 변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권위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등등. 근데 이것을 대개 늘어놓으면 어느 주의는 대개 어느 쪽에 기울어진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강 짐작이 가겠죠? 예. 좌익이냐 우익 성향이냐, 그걸 나눌 때에 그 개혁을 더 바라냐, 그렇다면 수구를 더 원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따를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상을 많이 표시한다면 왼쪽에 이제 대한민국, 오른쪽에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데 우리는 해방 초기부터 흔히 남쪽은 민주주의, 북쪽은 공산주의 이렇게 알아왔죠.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남쪽을 이제 자본주의라고 본다면 북쪽은 사회주의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거의 발전해서 자유민주주의, 심지어는 이제 신자유주의, 북쪽에는 주체의 나라, 그다음에 김일성주의, 그다음에 앞으로 뭐 선진복지국가, 북쪽은 인민의 낙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무슨 주의할 때에 무슨 그 이름을 규정하는 그 내용이 반드시 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아주 널리 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민주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원래의 그 대결은 이제 권위주의, 뭐 왕정이라든가 대 이제 민주주의 또는 민중이 중심되는 주의, 이렇게 대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제국의 몰락과 함께 그 왕조 또는 그 권위주의 정치하고 민주주의는 이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남과 북의 거는 이제 우익이냐 좌익이냐 이런 걸로 이제 되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제 그 다분히 자본주의 입장에서 이제 정치를 하고, 북쪽에서는 사회주의 입장에서 하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 상당히 그 다르게 오해하고 또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론에 따르냐, 누구의 그 개량에 따라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해방되면서 많은 약소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민주국가로 이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1980년대 이제 많이 이제 되고, 사실상 21세기 들어와서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여하튼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 204개국 중에서 157개국이 민주주의 국가든가 또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든가 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현대 국가는 대개 아주 권위주의적인 국가를 빼놓고서는 다 민주주의 정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people.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어느 정치에 따라에 따라서 국민, 인민, 백성, 군중 이렇게 이름이 다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인민이든 국민이든 대중이든 백성이든 시민이든, 미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사람들이 정치력의 중심이 되고 권력의 소산이 되는 거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인민이 다스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이 그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할 때 government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러니까 국민이 지배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정부는 이제 망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모든 권위주의 체제는 이제 뭐 왕국이든가 독재든가 파쇼든가 뭐 스탈린주의든가 여기에 속한 정체들은 대조적으로 국민, 백성, 인민들의 이제 그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제재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이제 그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이제 자유하야만 평등할 수 있고 평등이 보장되어야만 자유스럽다. 그게 보완 관계입니다. 또 동시에 긴장과 갈등의 요인도 됩니다. 개개인의 자유를 너무 권장하고 추구하다 보면 평등이 좀 와해될 수 있고, 평등 사상을 너무 밀고 보다 보면 개인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긴장과 갈등의 관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꼭 정치 체제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죠. 민주주의는 어떤 기관, 단체, 어떤 사회 이런 데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와 자유가 최소한 보장될 수 있고, 그들이 이제 그 운영하는 데에 지배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민주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공화민주주의, 민초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뭐 등등 이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또 나라마다 또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는 상권 분립 것을 강조하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이제 의회 정치,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언론 출판 결세 자유를 이제 가장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많은 나라에서는 공정한 투표, 다수결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하죠.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가 다 좋다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이제 결점도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효율적이 못 된다든가 정치적 불안정이 있고 또 대표성에 있어서 상당히 그 모순되는 점도 있고 이런 것을 등등이 있어서 사실상 그 민주주의가 완벽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말하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되어 있고 최소한도 그 명칭이 널리 쓰인다 그랬는데 여기 에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데서 이제 한 거 보면 지금 민주주의의 그 발현이 캐나다, 그다음에 북구라파,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등등 이제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이제 칠리라든가 무슨 유럽, 서유럽 등등을 이제 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 뭐 등등 이렇게 치는데 이 빨간 쪽의 색깔이 대개 이제 권위주의 국가, 비민주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란 색깔이 이제 자유스러운 나라고, 그 다음에 누런 것이 일부 자유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색깔이 이제 자유스럽지 못한 나라고 이제 중국과 몽골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자유스럽지 못한 나라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부의 분배, 어떻게 사회 자산이 나눠지냐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7개국이 이제 상당히 이제 현대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상위 1%가 약 70%를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가 조금 높은 편이고 프랑스나 일본은 상위 1%가 가지는 그 편지가 상당히 낮다고 보겠습니다. 미국 사회 가족 재산의 분배 현황을 보게 되면 상위 10%가 나머지 모든 국민의 가진 거에 한 서너 배 내지 4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부터 그 밑에까지가 약 30%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50%는 한 2%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런 도표는 좀 엄청 많습니다. 이제 부의 편제, 특히 미국의 경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재산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내려갈수록 이제 조금 겁니다. 미국 국민의 한 50%는 뭐 거의 가진 게 없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허상 또는 오해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평등,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평등이 없어요. 평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제 숭상하고 추구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그걸 쫓아하지만은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가 난다는 겁니다. 소위 미국식 민주주의는 평등한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형태의 민주주의입니다. 요 근래 와서 많은 미국 학자들이 여기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은 모자는 장래에 미국 경제가 망하고 미국 정치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하는 예견을 하는 담대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0.001%가 부의 16.7%가 가졌다는.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말하면 상위층 0.1 사람, 그러니까 요걸 합친 거죠. 0.1% 사람이 지구 전체의 부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99.9%의 사람들이 19%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구의 현재 우리의 현황입니다. 지금의 미국이나 또는 전 세계의 빈부격차를 비례하려면요, 비례하기 곤란합니다. 이제 도표를 그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지니까요. 샴페인 잔 있죠. 제일 위가 거의 다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상위, 여기 지금 5분, 전 세계 인구를 5분화를 했는데 상위 20% 거의 다 가졌어요. 그 다음에 조금 가졌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비판인데, 재밌는 것은 자본주의의 큰 기업체들이 아주 약한 기업체들 다 때려 눕히고 뺏어낸 거. 또 아무리 국민이 뛰어도 계속 뛰어만 된다는 거. 그게 이거 또 자본주의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층화돼서 윗사람을 뛰어받추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착취만 당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 파쇼주의가 아주 무척 비참한데 밑에서 군주를 이렇게 받들고 한데 자본주의도 똑같다는 겁니다. 단 자본주의는 화려하고 찬란하고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행복하다고 착각을 할 수 있게 만든 민주당 대통령 출마한 분이 있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민주사회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뭐가 다르냐? 비슷합니다. 또 많은 사람도 혼란까지 합니다. 근데 단 차라는 건 겁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것을 최대한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나 또는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가의 통제, 규제, 무슨 세금 이런 것을 헐고 국경을 이제 다 헐고 그래서 모든 자본가들이 자유스럽게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생산 과정을 권장하고 또 전 세계를 이제 세장화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사회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더라도 좀 더 인간화해서 세금을 통해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또 노동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것을 완화하고 극단의 이런 그 상태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주의라는 건 원래 사회주의인데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경영을 그 자본주의의 이윤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모든 민중이 경영 자체를 소유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같이 논아가지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하고 다른 것은 공산주의는 그거를 국가에서 다 소유하고 계획하고 통제하고 분배한다는 겁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사회주의는 그것이 아니고 일반 일꾼들이 합쳐서 경영 또는 그 경영의 생산 과정의 주인이 돼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같이 소유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 생활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설명을 좀 잘 붙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사회주의는 항상 아주 낭패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당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50% 이상 조금 위가 이제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공화당은 이제 나쁘게 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럼 이제 지금 제가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1혁명을 통해서 새 정부, 민주공화국을 재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때 정치인이면 어떤 거냐. 이 사상은 개인, 민족, 국가 사이의 균등과 정치, 경제, 교육, 균등이라는 삼균주의를 통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대존재 위에서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하여 이룰 수 있고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 자기를 통하여 이룰 수 있으며 국가 간의 균등은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를 부정하고 침략전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삼균주의로서 복국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자주, 균치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위로비, 면제, 학비 무료, 최저임금제, 노동자의 경영권 참여, 실업보험, 사용제 폐지, 이익의 노동자 균점제, 몰수재산의 국영 생산기관의 귀속 등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있는데 이러한 임시정부의 삼균 정치가 삼균주의가 다분히 그 당시에 민족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그 사회주의는 또는 민주사회주의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소수의 그 생산수단의 소유자, 다시 말하면 자본가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도외시하는 그런 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말하는 그 인민사회주의 또는 우리가 말하는 민주사회주의는 그 생산체계 또는 생산수단을 몇 사람이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중이 참여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같이 운영하고 거기서 같이 분배받고 이러한 역할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1912년도에 사회주의가 사실은 이제 갈라져요. 그 왜 갈라지냐면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혁명을 통해서 할 거냐? 점진적인 민주주의 방식으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갈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를 많이 선호했어요. 근데 이제 한 60년, 70년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빈부격차, 그다음에 기업의 독점, 그다음에 범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더 늘어나는지 줄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점진적인 법 개정,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뭐다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20년대 과격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야. 혁명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혁명을 하면 우리가 총 들고 싸우고 죽고 이걸로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고 바꾸는 게 혁명이에요. 지금 촛불혁명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권은 일단 바뀌었어요. 지금 아직도 뭐 갈 길이 멀지만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점차 어떻게 나면 혁명에 대한 그 선호도랄까 그 신뢰감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샌더스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깨어서 이제 들고 일어나면 기존 질서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성격이 온화하고 보수적인 기독교인이고 등등 그래서 혁명이라면 그저 우선 상태적으로 맞지 않는데 지금 그 이론들을 보게 되면요 부끄럽게도 그 노선이 정설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사회주의 그러니까 민주사회주의로 가는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고쳐 나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자본주의의 속임수 같아요.
그러니까 과격한 혁명을 통해서 했는데 단 이제 폭력을 정당화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우선은 저는 폭력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혁명은 반드시 폭력을 수반으로 한다는 그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통해서 또는 다른 혁명을 통해서 지금 그런 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혁명들이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각성한 우리 민중들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제 낙관합니다. 예. 교수님 지금 그 전민적인 사회 변화, 저는 지난 샌더스 버니 샌더스 대통령 후보를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팬이었습니다. 그게 파리시를 공부해 볼 것 같으면 그게 못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선생님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까? 혹시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 자본주의는 이제 그 속성적으로 자기 가진 거를 자발적으로 놓는 일은 없어요. 언제든지 그 끝까지 지킵니다. 부득이하게 뺏길 수는 있지만은 절대 놔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 과격한 과정을 통해서 또는 과감한 혁명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려면 그 사람들이 안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부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월스트리트나 무슨 미국 금융 자본주의 그 본색이 절대로 포기는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들어온 거는 이제 점령군으로 들어온 거 맞습니다. 그 메카더 그 성륙할 때 그 1호 성령 1호가 그랬잖아요. occupy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모든 기존 질서 그대로 놔두고 이제 한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도 이제 그대로 등용했고, 권리 경찰 그대로 했고, 그다음에 그 6.25 그러니까 휴전 협정할 때 휴전 협정의 문에 보면은 원래 3개월 내에 평화회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9개월 만에 결국은 제네바에서 했죠. 그때도 북쪽에서 평화회담하자니까 그건 필요 없던 건 묵살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무기를 도입할 수 없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는 존중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전술 무기를 다 들여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한국을 뭐 적당한 시절에 뭐 통일하거나 뭐 이렇게 나중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점령하고 끝까지 이제 그 잡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내쫓는 방법은 그 항미 투쟁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북한을 방문하고만 와도 입국이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억제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항미투쟁을 하느냐, 참 절박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문제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지난 8월 날짜도 기억하는데 12일 날 글로벌 리서치에서 어떤 내가 이걸 열으니까 안 열리는데 그 썼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이 바로 이러한 그 현재의 그 이스태블리시드 그 스트럭처를 바꾸는 이제 이 디센터들이 일어나는 거를 저해서 로컬 폴리스를 밀리터라이즈한다. 벌써 이미 많이 그것이 좀 되고 있고 그 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거 좋은 아티클이 나오면 한 300명에게 보냅니다. 대부분이 미국 사람이고 이제 우리 동포들에게 보냈는데 여기 뭐 오박사나 뭐 몇 분들 받는데 사실상 제가 이거를 보내려다가 너무 내가 이걸 보내면 사실 나도 지금 미국 시민인데 미국에서 제일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거 조금 좀 사실 좀 무서워서요. 근데 그것이 지금 바로 그 저기 아큐파이 저기 월스트리트 그 맞습니다. 그렇게 보신 게. 근데 그걸 직접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에 가면 그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저는 지금 항미 뭐 다 그거 중요한데 일단 나는 이번 그 우리 모국 반도 남녘에서의 그 이 선거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그 관심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굉장히 그 예수의 정신과는 떨어져 있는 개독교, 뭐 저도 목사인데 개독교입니다. 사실. 그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지금 부추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런 점에서 예전에 이제 문정희 씨하고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미국이 1945년 이후에 지금 우리 땅을 갈라놓고 38선 이남을 자기들이 일본군을 해제시킨다. 그걸 배운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미 군정하에 들어간다. 하고서 이제 좀 그건 다 말씀하시게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돼서 계속 친미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미군이 우리 반도에 주둔하는 이유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공산주의로부터 남쪽을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와 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다 아는 대로 2018년에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땅에서는 이제 전쟁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양에서는 군사 저것도 해서 GP도 다 철수하고 지금 공동무역 다 비무장화하고 하는 걸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우리 반도의 우리 반도를 동북아시아의 사실 군사 전초 기지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견제와 러시아 견제. 바로 이 미국의 세계 제패 그 정책의 그 풀 스펙트럼 다미넌스라고 합니다. 미국 정책에 그것에 지금 적용을 합니다. 그렇으니까 갑자기 기독교 저거 하죠. 갑자기 황교안 같은 사람 나서서 하죠. 뭐 자주 뭐 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 제가 11월 말일에 한 걸 또 읽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미국이 계속 친미 정권을 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소셜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페이크 뉴스를 하고 한다. 그 현상이 지금 우리 남쪽에서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알바들을 통해서 뭐죠 해서 지금 뭐 심지어는 문재인을 빨갱이다 내려와라 사형이다 하는 정도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나는 우리 남쪽에 있는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 미래통합당, 자한당 그것이 일제 외세에 의존되어 내려온 그 후예들인데 여기에다가 이 표를 주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더민주당도 뭐 어렵지만 그래도 이러한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정권을 계속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우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네. 좋은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뭐 여기서 그 축제도 하고 사는데 한 가지 좀 빠른 얘기를 하면은 그런 모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정의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약자가 평화하는 거는 9개월밖에 안 돼요. 2018년에 왜 이런 격변이 일어났던지를 알고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예, 우리 저 사이먼 선생님 9시 전에 나가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제가 하이 가난뱅이 중에서는 몇째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제가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 원로님들 이 LA에서 이런 모임을 하면서 이런 좋은 자극을 주신 연대에 다 필요 없고 이상주의적이고 모든 좋은 걸 다 주시는 여러 어른들 하면 좀 감사한데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시니컬한 얘기는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실질적인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분단국가를 유지할 것인가, 남북의 현실적 정치체제의 작동 기제 이런 거를 토론하면 역발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잠꼬대갖고 좀 몽상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이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마키아벨리나 한비자 같은 그러니까 공자시대에 손자병법을 쓴 손자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선을 넘는 위태위태한 얘기들도 가는데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라면 현실을 파악하고 보는 게 중요하지 미국이 어떠자 저떠다 아무리 미국을 종속하고 이런 얘기 아무리 뱉어봐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하는 쥐들의 모임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라도 얘기해야지. 여기서라도 얘기해야지. 아무리 그럼요. 제가 이제 사회자인데요. 제가 잠깐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자연과 제가 이제 자연과학을 좀 공부를 많이 해보고 책을 많이 봤는데 자연과학에서는요 모든 게 혁명이에요. 이 현실 유지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주가 139억 년이나 됐지만 사실은 태초의 3분간에 다 된 거래 혁명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 불교가 유일하게 점수냐 도노냐 맨날 쌈박질 했잖아요. 근데 결국 선이라는 게 도노라는 게 증명이 돼버린 깨달음이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는 정말 통일이 될 거고 통일되는데 어떤 나라가 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미국 놈들 아무리 떠들어봤자 한 방에 가요. 왜냐하면 조그만 나비도 있잖아요. 날개짓이 연결이 닿으면 태풍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연과학에서는 그게 버터플라이 이펙트잖아요. 그게 양자역학이고 그러니까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서 지구를 끌고 나갈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통일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민주화 관계 일찍 운동하셨고 양심학자이신 김동수 박사님께서 마침 한국에서 한 13년 계시다가 미국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동부에서 사시는데 이번에 LA 오셔서 오늘 이렇게 민주 시민단체들 주체로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참 김동수 박사님께서 해박하신 그 모든 주제를 다 하시기엔 너무나 시간이 짧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그것을 사회과학적으로 또 모든 것을 설명을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참 잘했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머리에 아주 클리어하게 들어왔고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통일국가 또 어떻게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고 과연 통일인가 평화인가 평화로 시작했다 역시 통일 평화는 같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또 그런 뜻으로 하나 모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통일국가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서 정말 그 민주사회주의를 가장 그 이상적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향점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민중들이 깨서
모든 것을 우리의 자주 통일,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걸 그런 얘기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 의견들, 특별히 박사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서로 얘기 나누시고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지만은 역시 우리가 자주 독립을 지향하고 또 국민들이 각성해서 우리의 자주권을 찾으면서 평화를 이루고 또 통일을 먼 목적으로 그 과정을 우리가 몇 년이 흐르더라도 역시 그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 자체는 역시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혁명이 꼭 이렇게 어떤 그런 것보다도 혁명이 자각해서 과연 피 흘리지 않고 하는 방법, 그것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